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반열에 놓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6.25 때 중앙청을 점령했던 탱크 부대를 또 찾아가 고봉밥과 고기 반찬을 병사들에게 내렸지만 열악한 부대의 속살은 다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 김여정의 일본 흔들기 행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을 의사들과 함께 논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요약해서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성태윤입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하였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 편성 지침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 지역의료 강화, 세 번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네 번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피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5대 재정사업의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의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이나 질환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필수 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하여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적극 육성하여 중증응급,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의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수 의료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해야 필수 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필수 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여 있는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한 수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달여간 각 부처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2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국민께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려드릴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께서는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참석한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 2차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 보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의 적정 수가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 확충을 강조하며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응급의료는 환자가 적을 때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 인력과 시설을 위한 재정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를 국방,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청주 한국병원의 의료진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주셨듯이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밀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전국의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이 밤낮 없이 환자의 곁을 지키는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안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에 청주에 있는 한국병원 2차 병원입니다. 그 의료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내년의 의료 예산을 의료계, 즉 의사들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진에게 전격적으로 지시를 했는데요. 앞서 들으셨지만 이 발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주필님. 예. 이런 제안 자체, 지시, 주문이 파격적인 거죠? 그렇죠. 의료계 예산을 의료계하고 같이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본래 이제 예산은 정부가 하는 것인데 직접 이 의료계까지 참여시켜서 의료계가 지금 이제 예산 편성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의료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혁신 방안, 개혁 방안 이걸 의료계와 같이 해나가겠다 이 점을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 예산이 빨리 돼야 되거든. 이게 예산이 정부 예산이 확정되려면 그게 아마 6월에서 8월 사이에 예산이 확정돼야 돼요. 올 여름에는 그다음 국회에 넘겨야 되는데 이게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이 제출되는 게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보건복지부라든 여기서 예산이 완전히 재정경제부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이 협상이 안 돼가지고 의료계가 적극적 협조를 안 하면 정부가 무엇을 예산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될지 어디에다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협상이 돼가지고 의료계가 원하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조금 덜 급한 예산을 끌어다가 더 급한 의료계 쪽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가 다 수용할 테니까 제발 빨리만 좀 이야기해라. 네. 그런 뜻이겠죠. 예. 예. 주필님 말씀대로 그러려면 대화회장으로 나와서 5월까지는 논의를 해야 의료계의 예산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뒤에 열린 오후 국무회의에서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 의료계를 좀 이렇게 배려하겠다고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동렬,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도 의료계 인사들을 우리가 같이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와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국가의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서 우리가 의료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사실은 이제 빨리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좀 하자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굉장히 좀 이 간극이 많이 벌어져가는 듯한 강대강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재정 투자라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우리 좀 협의를 해보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여당 안에서도 이제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의료계와 협상을 할 때 의제에 제한을 두서는 안 된다. 의견들이 속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 2,000명입니다. 이것도 좀 유연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뜻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답했어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물론 2,000명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기자 질문이 의대 정원 규모 2,000명도 타협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의료 대란의 핵심이 딴 것도 아닙니다. 2,000명이죠. 근데 윤 대통령은 2,000명 이거는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원 규모다. 이래서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 이것을 계속 천명해가고 지금 이제 의사 측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사직을 내놓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협상이란 건 뭡니까? 협상이란 건 협상 그 자체는 열린 대화란 얘기거든요. 그 열린 대화 안에 요거는 안 되고 요거만 논의하자. 이러면 협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한 위원장이 말은 원칙론이지만은 또 뭐냐면 이게 여당의 답답한 그런 측면도 있죠. 국민들이 지금 70%가 의사들을 비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정부는 뭐 하냐. 답답하다 이거지. 정부가 이런 일도 못 풀어냈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볼 때는 2,000명도 어쩔 수 없이 의제에 올려야지. 올려서 과연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만 의사들은 이것이 우리의 승리다든지 정부가 이것을 굴복했다든지 이런 개념이 만약에 개입된다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예, 의료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상을 해야죠. 예. 네.
얼마 전에 성균관대 의대 한 교수가요. 1,400명으로 해서 10년에 걸쳐 늘리자는 중재안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후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2,000명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게 좀 민심이 안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안 풀리기 전에 의사들이 절대로 안 물러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 의사들이 안 물러선다면 그 의료계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가는 건 의사가 아니다. 바로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다.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계속 여기서 정말 목숨의 그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도 정부를 다시 평가하게 되겠죠. 정부가 뭐 하냐 이래 되니까 2,000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라는 겁니다. 하고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이것만 좀 고리만 좀 풀어주면 현장에서 훨씬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는데 대통령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요. 이 사실은 뭐냐면 협상의 기술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이제는 좀 법률가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정치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대통령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예. 네. 또 다른 제언도 있습니다. 대구 달성자택을 한동훈 위원장이 예방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 위원장에게 조언을 했고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박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하죠? 그냥 전언이죠. 유영아 의원이 후보가 발표한 건데 대통령도 숫자에 그렇게 구애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로 풀으라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이게 숫자에 연연할 문제는 맞습니다. 연연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죠. 근데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연연해서 완전히 이거 협상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교각사루라고 뿔 고치려고 하다 소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염려했는데 역시 귀담아 들을만 하죠. 예. 네. 박 전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일단 빅5 병원 위주로 지금 사직서 제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이 울산대 의대의 경우는요. 전날 교수 760여 명 중 430여 명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네. 연대 의대 교수들 역시도 의대 학장에게 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형식으로 제출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요. 이 비대위 차원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1,400명 정도의 교수 중에 일단은 400여 명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아니면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성병원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83%가 자발적으로 내가 사직을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법정 근로 기준에 따라서 근무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야간 주말 휴일 안 하고 주 52시간만 하겠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교수들이 업무 시간을 수행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우리가 일을 하자라는 의견이 80%에 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병원장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수리된 곳은 없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료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협상의 골든타임은 시시각각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의료 개혁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네, 이 말씀해 주신 토론회가요. 칼날 위에 선 한국 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이라는 토론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의 본질이 사라진 채 갈등만이 남았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핵심 문제는 이 지역 진료 과목 또 의료기관 간의 의료 접근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이제 사실 본질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수 증원이 참이냐 아니냐라는 뭔가 진실 게임이 남은 상황이다 라면서 이러한 갈등만 좀 너무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시장의 의료 규제를 맡기는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좀 유능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서비스 개혁이라든지 배분을 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전공의들이 상품성, 본인의 상품성이 하락이 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대화에 어서 참여를 해서 이 이야기를 잘 좀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라는 게 이제 의대 증원이 되면은 이게 뭐 이른바 물타기가 돼서 내 상품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걸 걱정할 때가 지금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공의들은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의대생들을 뽑을 때 그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고 만약에 2,000명씩 의대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본인의 이제 상품성이 떨어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그리고 대화로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입니다. 네, 자 앞서 여러 번 지적이 된 대로 칼날 위에 서 있는 환자들의 고통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체로 곤란하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은 말들 하더라고. 와서 오래 기다린다. 수술 같은 경우는 무기한 연기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다시 제 일정을 다시 확인받아 여기서 해주는 대로 받아먹는 형태가 되니까 좀 답답하다. 네, 자 환자들 생명과 건강, 특히 중증, 암 환자, 투석 환자들의 이 생명이 거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준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이 중증 환자들 또 이 암 환자들 이 시간과 지금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 암 수술 무기연기입니다.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나중에 되면 이제 언제 수술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또 그날 하면 또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가 마르는 거죠? 마르죠.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사분들도 이걸 유념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잔인한 투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쪽에 한편에서는 환자들은 생명 위협을 느껴 시시각각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가 마르는 지경인데 이쪽에서는 병원을 떠나가지고 파업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투쟁은 가능하면 거기서 빨리 그 투쟁을 멈추는 게 좋은 거고 정부도 바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나 정부나 다 의무가 뭐냐, 본분이 뭐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의사분들도 또 그다음에 정부도 우선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는 5월 안에 의대 증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또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라고 하죠. 그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상급 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팽팽한 입장이 계속돼서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원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사협회인데 새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65%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임현택 대한청소년 의사 회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정부의 의료개혁에 거의 모두 반대하는 초강경파죠? 그렇습니다. 정말 초강경파인데요. 현재는 이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현택 회장의 경우에는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의사 증원을 이제 의사 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사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있습니다. 당연 지정
의료보장제, 그러니까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아예 폐지를 하겠다. 없애자, 그거. 그렇죠.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에 관한 이제 법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은 일괄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기준선을 하향하는 것.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일단은 면허를 굉장히 엄격하게 박탈하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공약에 내건 것은 일부 극히 악질 범죄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 아주 악질적인 의사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좁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입장을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PA 간호사,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PA 간호사들의 의사 대행 아이디에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박민수 차관을 파면을 해야만, 그것이 이제 조건으로 성취가 되어야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오겠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선행 조건이 박민수 차관 목부터 잘라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민순 차관을 이제 파면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자, 임현택 새 의협회장은 공공연하게 당선된 뒤에도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법적 대응 또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법적인 조치라든지 검토에 대해서는 이제 다 검토를 마친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총파업을 이제 예고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나왔을 수 있는 발언이다. 아직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만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대표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와 대화를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도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면 어떠한 대표단 조직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불법 행위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일부 의사들이 접속해서 글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전공의들,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뭐 참 의사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글이 거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해서 얼마 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메디스태프 대표의 집과 사무실. 그렇죠. 과거에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택에까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한 의사 명단을 배포한 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죄명을 일단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요. 정부가 좀 협상을 진지하게 빨리 하려고 해도 의대 교수들 있죠. 전공의 따로 있죠. 지금 말씀드린 개원 의사들 따로 있죠. 거기에 의대생들도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창구가 지금 단일화 안 돼서 서로 뭐 전공의들은 교수들하고 얘기한다고 뭐 문제가 풀릴 줄 알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대표성을 가진 그런 뭐 협상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교수들은 따로 있고 또 전공의는 따로 있고 의대생 따로 있고 개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벌써 협상 상대가 정부로서는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공의 같은 경우는 우린 대표 없다 이러거든요. 네. 그럼 대표 없으면 그럼 모든 전공의를 다 상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로서 답답한 게 거기서 빨리 대표하는 그 조직을, 그 집단을 대표하는 협상 창구를 빨리 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내주고 뒤에서 병원도 안 오고 협상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료계가 각각의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의협과 교수협의회 또 전공의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각자 요구하지 말고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면서 통합된 그런
협상 기구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점도 좀 생각해가지고 협상은 서로 협상 대상이 분명해져야 협상이 안 되겠습니까? 예. 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의사도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진곤 주필, 양재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북한의 김정은이 또 탱크 부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훈대로 고봉밥에 고기 반찬을 병사들에게 잔뜩 먹이는 모습을 매체를 통해 보였는데 그 뒤로 사이사이로 열악한 북한군의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2년이 채 못된 1950년 6월 25일 공산 북한교련은 남침을 해왔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남침이었던 까닭에 북한교련군은 침략 사흘 후에 서울을 유린했습니다. 지난 조국 개방 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언을 세움으로써 고기와 남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제때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보신 대로 김정은이 또 찾아간 탱크, 북한말로 땅크 부대. 6.25 때 가장 먼저 서울로 입성해서 중앙청으로 진격해 인공기를 달았다는 유명한 부대입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 지휘부와 직속 제1땅크 장갑 보병연대를 시찰하셨습니다. 1948년 8월 우리 혁명 무력의 첫 땅크 부대로 조직되어 강철의 정예사단으로 명성을 높이 떨쳐온 부대에는 지난 조국 개방 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언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으며 네, 이 부대의 정식 명칭 정확히 읽기도 좀 깁니다.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입니다. 네. 자, 김정은이 그야말로 총애하는 부대라고요? 저게 이제 근위병이라고 하잖아요. 근위자가 붙고 서울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서울자가 붙고 그다음에 사단장이 유경수가 돼서 유경수가 되고 제105 땅크 사단. 그러니까 부대기가 군기가 너무 커서 이 글자가 너무 긴데 3대가 좋아하는 부대입니다. 김일성도 좋아했고 김정일도 심심하면 저기 저 부대 갔고 김정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좀 뭐 전군의 본복이라고 북한이 내세우는 부대이긴 하죠. 네, 76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1948년 8월에 창설이 됐다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6.25 남침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을 유린하는 T-30 소련체 탱크들의 모습이죠. 우리 언론에도 자주 소개됐었습니다. 40년 전의 대한뉴스로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2년이 채 못된 1950년 6월 25일 공산 북한교련은 남침을 해왔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남침이었던 까닭에 북한교련군은 침략 사흘 후에 서울을 유린했습니다. 네, 저 땅크입니다.
저게 이제 우리 육탄 저지를 뚫고 미아리 고개를 유린했고 서울로 들어왔고 중앙청으로 들어와서 인공기를 걸었다고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13일 직접 이 부대를 찾아가 헬멧 쓰고 탱크 앞에 캐터필더 옆에 들어갔죠. 이 류경수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11일 만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13일 날 가서 그 탱크 모는 거, 조그만 머리 나온 거 이제 탱크가 직접 몰았고 11일 만에 또 24일 날, 지난 24일 날 또 가서 방문을 했는데 뭐 산하 부대입니다. 그때는 G부를 갔었고 이번에는 그 좀 뭐 장갑 연대, 탱크 장갑 연대라는 것을 가서 봤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얼마나 저 부대에 대한 애착이 큰지 아마 그때 가서 탱크 몰아본 인상이 너무 깊었는지 또 한 번 찾아갔는데 사실 몇 개 군단은 김정일, 김정은 때부터 한 번도 안 간 부대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저런 부대는 특별히 저렇게 가고 그러는데 뭐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전군이 본복이다. 전군이 이 부대를 따라 배워라. 그리고 이 특징적인 것이 무슨 그림이었는가 하면 한반도 지도로 추정되는 지도 앞에서 이제 공격 방향을 저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대를 앞세우고 서울을 점령하는 꿈을 꾸겠네요,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는 이 김정은이 이 부대 병사들에게 고봉밥에 꽉꽉 눌러 담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머슴밥이라고 하죠. 고기 반찬을 잔뜩 먹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고기와 남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식물을 제때 정상적으로 보상하며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진정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네, 리밥의 기와집, 비단옷의 이 쌀밥, 이게 특별한 의미가 북한에서 있는 음식 아닙니까? 뭐 그렇죠. 김일성이 1960년대에 내놓은 게 내가 전체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 근데 지금 60년 만에 저 부대에 나타나서 이 밥에 고깃국을 이제 그것도 북한에서는 원래 군인들이 곡상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일본말 같은데 곡상. 네, 곡상으로 채웠다 해서 한국에 오니까 고봉밥이라 그러던데 저기다가 이제 고깃국에 고기 반찬에 계란까지 넣은 거 보고 김정은이가 아주 대만족을 표시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이상향을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에게. 네. 근데 실제로 저 부대만 그런 건지 아는 건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란에 고기 반찬이면은 쌀밥도 그렇고 이게 원래 저 부대에 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김정은이가 저 부대에 간다 그러면 국방성의 후방총국이라는 부대가 그 총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정은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미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부대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게 뭐냐면 저거 사령관이 오니까 이렇게 고봉밥에 고깃국에 계란까지 먹네. 이런 거는 북한 군인들한테는 저 군인들한테는 행복한 날이긴 하죠. 네. 자, 지금 북한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 북한에서는 아주 끔찍했던 순간으로 기억을 하죠.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때 있었던 그런 참사였습니다. 자, 그런 북한에서 이런 연출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저 사진들이 찍혔을 때 막 북한 병사 우는데 그걸 소위 1호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가문의 영광으로 안다면서요. 저거 이제 집에 가면 김정은과 찍은 사진이 제일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 옆에 제일 밑에 붙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 경찰관들이나 이럴 때 이제 집에 들어왔다 그런 사진을 보면 일단 꾸벅 죽습니다. 일단 절을 하나요? 일단 이 집은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네, 그런 게 이제 북한의 통치 수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런 것들을 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그 부대에 또 내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또 갔을 거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군은 총력을 다해서 그 부대 식사를 그렇게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군인들이 저렇게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런데 북한 매체가 이 장면을 방송을 하면서 김정은 뒤로 사이사이로 보인 북한 생활관, 뭐 내무반이라고 해야겠죠. 그 열악한 속살까지는 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갔던 그 부대 침실을 가서 봤는데 저 침실이 보통 2층으로 나무 침대인데 네, 저기군요. 예, 2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돼 있는데 저 지금 한 파란 거 보이는 게 지금 한 칸족이 90cm거든요. 네. 대체로 한 개 중대가 들어갑니다. 저기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생활관에. 근데 저게 이제 딱 여기 저 아들 군대 나갔을 때 보니까 여기 사물함도 관물함인가요? 지금 우리는 호텔급이에요. 그리고 침대가 있고 이제 8명씩 들어가더라고요. 생활관에. 저기 지금 100명 내지 120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 칸 넓이가 90cm. 딱 90cm. 그건 조선인민군 규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우리 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고 저거를 얼마나 쓸고 닦고 저 원래 페인트 칠한 것까지 하얗게 원수님 온다고 다 칠한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 초췌했겠네요. 엄청 하고 닦고 그냥 별의별 걸 다 한 건데 김정은은 저렇게 만족하는 얼굴로 보잖아요. 수준이 딱 북한군 수준이 저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북한 군인들의 겨울 필수품이 목침, 나무베개라는 탈북 병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 우선 침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볏짚을 깔고 침대로 만든 마트라스입니다. 그 마트라스가 있고 이 마트라스, 매트리스. 매트리스. 예. 북한에서는 마트라스라고 그러는데. 마트라스. 예, 그리고 베개가 원래 그 볏짚을 넣은 베개인데 그 볏짚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목침으로 베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침 베개가 원래 단단하게 잘 마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거기다 그렇겠죠. 머리를 계속 댔으니까 뭐 거기 머리 기름도 붙으실 거니까 불쏘시개로 쓰기 딱 좋거든요. 불 지르면 그냥 아주 잘 타는군요. 잘 타고 좀 그걸 톡톡톡톡 째게서 불 지르면 어떤 때는 자기네 군사용 훈련 갔을 때 밥도 해 먹고 저걸 팔면 저걸 두부로도 바꿔 먹고. 두부 반모 준다고요? 두부 반모 준다 그러고. 저기 4개 주면 술 한 병. 4개 주면 술 한 병, 소주 한 병 주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북한군의 일단 필수품이 되고. 비상금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 군인들이 먹는 식사가 이렇게 저도 아들이 먹어보라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탁 떼면 이제 온기가 올라가면서 밥이 되잖아요. 북한군은 쌀이 나무 퉁구리가 있어요. 네. 고체 연료랑 없으니까 마른 쌀이 나무를 딱 묶어가지고 그걸 훈련하다가 그 쌀이 나무로 가지고 가서 불켜서 밥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950년대 군인들이나 60년대 군인들쯤이 했던 일들을 지금 북한군이 하는 거죠. 네. 목침 훔쳐 땔감으로 쓰다 싸우기도 한다는 얘기가. 목침이 돈이고 목침이 술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데 목침 불편하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훔쳐가지고 어디다 훔쳐놨다가 그 시장에 가서 파니까 일어나 보니까 목침이 없거든요. 너 목침 어쨌어? 그러면 또 추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북한군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사실일까요? 지난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인데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동지를 만나자고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뭘 달긴 했어요. 우리 자주적 조치,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만들려는 소리 하지 말라. 뭐 그다음에 납치자 문제는 다 해결된 건데 그런 거 하지 마는 조건에서 만나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나준다? 만나준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그날 참여연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 물어봤어요. 진짜 만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산케이의 보도 보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나는 그렇게 다른 분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김여정이가 또 발끈해가지고 또 우리는 만날 필요가 없다. 뭐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말이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에서 정책 결정 과정이 김여정이가 대남 정책을 하면서 뭔가 외교부하고 손발이 잘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김여정이가 이야기를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시 그 어떤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면 일본도 당장 뭐라 그러겠는데 북한이 또 그 다음 날로 말을 바꾼 거 보면 일본을 가지고 놀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본하고 회담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압박을 하느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거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지금 납치자 문제 때문에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날 필요성도 있고 북한은 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상금이라고 하는 200~300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만날 필요성은 있는데 서로 입장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뭐 크게 당장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언론을 저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김여정이 말한 그러니까 기시다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전제 조건을 북한에서 달았잖아요. 납북자 문제 안 돼. 뭐 다른 조건 얘기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서는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만나냐. 나 지지율 답보 상태 이 하락 벗어나려고 만나는데 하고 뚱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일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나 그거 모르는 일인데 이러고 이제 발뺌을 하니까 김여정이 또 발끈했어요. 소위 화가 난 거군요. 화가 또 나가지고 그럼 뭐 만날 필요가 우리 뭐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인데 이런 김여정의 태도를 보면 뭐 한 가지로 어떤 말이 필요한 것 같은가 하면 그 첫째는 한미일 삼각 협력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인 일본을 좀 흔들어 가지고 한미일 삼각관계를 좀 흔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제일 큰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 정부는 뭐 말을 아끼고 있어요. 뭐 일본과 긴밀히 협조해서 북한의 의중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 어디선가 접촉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것이 보고되니까 아마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시다가 발을 빼니까 김여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지네가 먼저 얘기해놓고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북일 관계가 좀 미묘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1월부터 북일 정상회담의 논의가 지금 오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걸 둘러싼 기싸움, 밀당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와 쿠바가 지금 수교를 한 뒤에 외교적 고립을 느끼는 북한 또 한미일 공조의 약한 고리가 이게 일본 쪽이니까 이걸 좀 계속 건드려서 틈을 내려는 거냐 어떤 겁니까? 그게 뭐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쿠바 영향도 수교 영향도 있을 거고 이제 일본을 건드리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도 흔들면 또 우리나라 어떤 여론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일본하고 북한하고 대화까지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남남 갈등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두 나라 사이에 물밑 접촉은 계속해서 있어 온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김여정이 이제 그 조카라고 할 수 있는 김주애에게 눌려서 지금 좀 소외된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보니까 여전히 북한의 실질적인 입은 김여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뭐 최선희가 있다지만 그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북한의 빅마우스는 맞죠. 미국 대미 뭐 담화나 대남 담화나 대일 담화를 김여정이가 하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최선희보다는 더 큰 빅마우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급변 사태가 나면 김여정도 선택지가 됩니까? 뭐 지금 후계자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어쨌든 책상 위에 테이블에 올라가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자, 지금까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브리핑 때문에 좀 방송이 뒤에 나갔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방송은 오전 6시 5분부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